1321년 봄, 프랑스 남부의 어느 마을. 새벽빛이 채 닿지 않은 광장 한가운데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안악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두레박을 내렸을 그곳에 그날 아침은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물을 더럽혔다고. 단 하나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나병, 즉 한센병을 앓는 이들은 사회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나환자 수용소 밖으로 나올 때 딸랑이를 울려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려야 했고, 마을의 우물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병은 신의 저주이자 죄의 증거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으며, 그 믿음은 나병 환자들을 인간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법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조차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의심받기 가장 쉬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항상 이미 두려워하던 방향에서 먼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1321년의 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문은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나환자들이 우물과 샘물에 독성 물질을 몰래 집어넣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며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되어가는 속도는 진실을 확인하는 속도보다 언제나 더 빨랐습니다. 당국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환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붙잡혀온 이들은 신문을 받았고 그 신문은 당시의 관행에 따라 고문을 수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문 끝에 자백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음모의 윤곽을 갖춘 자백이. 자백의 내용은 오늘의 눈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두꺼비의 내장과 의식에 쓰이는 성물, 인체에서 나온 재료들을 섞어 독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힘이 세상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그 믿음에 딱 맞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백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가입니다. 당시 법체계에서 고문은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공식적으로 허용된 수단이었습니다. 유죄를 성립시키려면 자백이 필요했지만 자백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생산된 자백이 얼마나 자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 당시의 일부 기록자들도 조심스러운 의문을 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의문들은 공포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나환자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백 속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음모를 배후에서 지원한 세력으로 유대인 공동체와 무슬림이 지목되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나환자들 혼자서는 이런 규모의 음모를 꾸밀 자원과 능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며 더 크고 더 어두운 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의심과 폭력은 이미 중세 유럽 전반에 걸쳐 깊고 오랜 전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음모론은 그 오래된 적대감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씌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체포되거나 집단적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전해지며 일부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문 하나가 누군가의 죽음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국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소문은 곧 이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왕국으로도 번져나갔다고 추정됩니다. 각 지역마다 공포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핵심 서사 보이지 않는 적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은 놀랍도록 일관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보다 빠르게 이동했고 이야기가 닿은 곳마다 두려움이 자랐습니다. 아라곤의 기록들은 이 사태가 왕권 차원에서도 대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환자들과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처벌 명령이 문서로 남아있으며
이것은 소문이 단순한 민간의 공포를 넘어 제도적 폭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부 지역의 영주들은 자신의 관할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려 했다고도 기록은 전합니다. 권력마다 반응이 달랐고 그 차이는 누군가에게 생사를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700년 전의 문서는 대부분 불완전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법정 기록과 연대기, 교황청과 왕실의 서신들 속에서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실제로 독성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물리적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어떤 형태의 조직적 저항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가혹한 차별과 완전한 사회적 배제 속에서 일부 나병 환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도모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문 없이 자발적으로 얻어진 자백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리적 증거 또한 전무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없던 시대의 자백은 그 자체로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단 히스테리입니다. 1320년대 프랑스는 기근과 전쟁, 극심한 사회 불안이 겹쳐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동체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아래 놓였을 때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 그 공포를 투사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인간의 패턴입니다. 이 가설은 소문이 급격한 확산과 빠른 지리적 전파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첫 씨앗이 정확히 어디서,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입니다. 중세 유럽의 권력자들이 사회적 불만을 소수자에게 돌린 사례는 역사에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환자와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실질적인 재산 몰수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 사건이 경제적 동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권력자가 이 소문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거나 유포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습니다. 음모가 있었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집단의 두려움, 권력의 계산, 오래된 편견, 그리고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폭력이 모든 것이 한 시대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 뒤엉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구조입니다. 소문이 어떻게 자백을 만들고 자백이 어떻게 사실이 되며 그 사실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이 사건의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뒤 유럽을 휩쓸 흑사병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후대의 역사 속에서도 공동체가 공포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것은 이미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습니다. 1321년의 이야기는 그 원형들 중 하나입니다. 소문이 증거를 대체하고 고문이 진실을 생산하며 다수의 공포가 소수의 생명을 삼키는 구조, 이것이 이 사건이 700년 뒤에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입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321년의 우물 앞에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 물에 정말 무언가가 있었는가? 소문이 첫 씨앗은 누가 뿌렸는가? 두려움이 스스로 자랐는가? 아니면 누군가 두려움을 키웠는가? 역사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입고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묻기 전에 이 이야기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말을 빼앗겼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